예, 제가 발표한 게 지난번 4월에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학사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그 4월에 제가 발표를 할 때 마지막에 제시했던 그러한 슬라이드입니다. 교육의 융합적 접근에서 학과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고려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논의해 주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범대학은 연구적인 진작인가, 서울대학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서울대가 연구적인 진작이라고 하는 거, 사범대학 역시 연구적인 진작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범대학만의 학문적 특징이 있는가, 사범대학은 교사 양성과 교육학, 교과 객관의 학문에 대한 연구 중 하나만을 선택 가능한가, 사범대학 구성은 어떤 기능을 원하는가, 여기서 연구 또는 교육을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사범대학 교수의 명기 승진, 교육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나와야 이 융합적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학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선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사 구조의 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홈페이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죠. 그래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면 인문대학, 사회과 대학, 자연대학, 사범대학으로 쭉 나눠지고 있죠. 각각 이 소속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여기에 전문 대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과라고 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인문, 사회계, 자연계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대학은 일반 대학원,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처음으로 보여준 건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이 학사 구조의 틀에 의해서 여기에는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교수가 소속된 것들 또는 교수가 어떻게 여기서 공채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학생들은 또 어떤 소속으로 들어오느냐, 그 소속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규정된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들어온 그러한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그 집단에서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겪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서울대 학교의 학부는 단과대학과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원은 바로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교수의 소속을 보면 일반적으로 학과 소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 경우에만 대학원 소속인데 서울대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그 학과 소속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다 지금 그 경무하는 형태 또는 경임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수 공채를 할 때는 우리 특히 서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전공이 전부 다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교수가 적기 때문에 학부생들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갖다가 막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물분류학, 생태학 이런 식의 생태학이라고 하고 식물분류학 강의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임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대학 같은 경우는 전 생물학이기 때문에 생명과학부를 전부 비교해보면요. 생명과학부에도 이렇게 공부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물분류학으로 나왔었고 뭐 생태학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냥 생물학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 생물학 일반으로 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는 형태가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연구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전공 과목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사범대학에서의 그 교수의 역할은 뭐냐? 우선 학부 강의가 첫 번째죠. 여기서 보면 전공 내용, 여기 들어올 때, 공시될 때 전공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 수가 적기 때문에 꼭 자기 전공만이 아니라 인근 과목까지도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 더 넣어야죠. 전공 내용을 할 때 같이 교과 교육 내용 방법을 추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범대학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교과 교육 내용이나 방법 같은 것이 전국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그 요청을 받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대학원 강의 부분 거의 전공 형태입니다. 이것은 교과 교육이라는 방법이라는 그 전공하시는 분만 하고요. 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내용 전공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보면요. 처음에 오면은 다 자기 전공만 연구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수월한 거,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가장 잘 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여기에 하죠. 그런데 이 승진 규정에 보면 교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교신여자나 지혜여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가 있고 할 수 없이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대학 생명과학부를 보면 강의도 전공이고 내연구도 전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갖다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원의 정체성 측면에서는요, 학부는 그 교사 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대학원에서는 그런 뭘 하는 거냐, 교사 재교육이 있고요. 또 교육학 연구, 교과 교육학 연구에게 원래 사범대학에서 원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범대학에 있는 각 대학원, 각 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부터 여기서 된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 다른 건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영정이나 R&D 사업 또는 교사연수 이런 것들이 여기 사범대학에 사는 게 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과 교육이나 아니면은 교육학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사대에 오시면 어떤 형태냐. 대학원생들을 받았을 때 과연 무엇을 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전공을 지도해서 석사 학위를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변정민 교수가 와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 지리교육이 아니라 지형학이었습니다. 지형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교육학 박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교수 역할의 정체성 측면에서 저는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괴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교과 내용학 전공 교수는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항상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자연계열 교수님들은 BK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내용 하시는 분들도 자연대로 전부 다 갖고 교과 교육만 하시는 분 남았다가 다시 또 내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충이 돼서 옛날과 같은 형태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똑같은 문제점을 이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교육 쪽에 보면은 인문대 영문학과에는 영어교육 전공이 있고요. 국문학과 보면 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전공을 거기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과대학 공학교육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 자연대학에 보면 화학과에도 분자생물학, 생물 쪽에 전공하시는 분이 화학과에도 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화학이라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화학이나 생화학이 화학에도 있고 생물학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가서 하는 경우죠. 그 다음 또 과학사 전공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그 과에서 여기서 영문학과에서 영문학에 대한 논문만을 원한다고 하면 연구를 원한다면 영어 교육 하시는 분은 교육만 해야 됩니다. 공과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면은 분명히 이러한 이 사대에서 겪는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조금 사대하고 조금 다른 형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이러한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가 있어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고 각자의 연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범대학의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볼 때 또는 내부에서도 그렇죠.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 내용 전공이라기보다는 교과 교육 또는 교육학을 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융합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학문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과와 관련이 좀 적은 그러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는 융합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 사범대학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단 사범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앞으로 안고 가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럼 과연 뭐냐? 그래서 제가 보면은 크게 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방법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변화가 없이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가 경무교수제의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경무교수제가 다 있습니다. 어느 과에든지 필요한 경우 경무교수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경무교수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협동과정입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경무교수 규정 5조 2항에 의해서 이 경무교수를 하는데요. 경무교수는 업무 비율에 맞춰 강의 및 대학원 학생이 논문 지도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원 학생이 연구를 그대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학부 수준에서 견문교수로 확 늘린 데가 바로 자연대 생명과학부입니다. 이게 올해 이게 늘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여기에 생명과학 견문교수 있고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의대 교수, 공대 교수, 뭐 컴퓨터과학부, 재료과학부, 화학부 교수, 약대 교수, 농생대 교수 그런 분들이 견문교수로 지금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견문교수를 갖다가 임명을 할 때 여기에 생명과학부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예를 들어 제가 생명과학부에 견문교수를 하고 싶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개 모집 형태로 하지 않고 그냥 자체나 생명과학부에서 어떤 분을 견문교수를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만 반영을 해서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활용이 된다면 어디서든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견문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명과학부에 있는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원생의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견문교수들이 누구 대학원생 지도하겠다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문교수를 활용할 때 문제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중소속이 제도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학부 소속이 있고요. 그 다음 대학원 소속을 별도로 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학부 소속에 있는 교수가 대학원 소속 저절로 결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임명이 될 때는 생물교육과 교수로 되어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과학교육과 생물전공 대학원의 교수로 임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 거죠. 제가 선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교수 개인이 신청 가능한 형태로 이게 되면은 이러한 연구에서는 해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학부에서는 학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연구는 바로 신청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가 소속 단과대학 성적과 동일한 교수는 뭐 그대로 가면 현재처럼 그대로 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 사회대학, 사범대 교육학 전공 또는 교과학 전공 교수는 현재와 동일한 체제로 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 성격이 다른 교수가 나와 있다면, 즉 교과 내용학 교수가 사범대학에 있다면은 세형학부 강의는 학부의 학과 소속을 하고 연구와 대학원 강의는 대학원 소속 학과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주는 형태가 되면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제도의 장단점은 있다고 보이는데 장점이라고 보면 우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그 다음에 대학원생 혼란 최소화, 연구 주제및 논문 자격 시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학교육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과학교육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와서 교수님께서 지도교수 선택을 해왔대. 과학교육 안 하고 예를 들어 생물학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과학교육과로 온 거죠. 근데 와서 하다 보니까 그 교과 교육도 다시 다 전부 다 공부해야 되고 또 논문 자격증도 같이 봐야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수의 연구 역량 신장이 가장 크게 늘 수 있다는 거죠. 즉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제일 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뭐냐? 공간 배정과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로 공간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공간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분명히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대감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대학원과 학부가 별도로 돌아다니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연대감을 얻고 학부는 학부대로, 대학원은 대학원대로 이렇게 별도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소속에 이정하는 행정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승진 규정 등의 규정이 또 재정되는 이 승진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범대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학 연구한 논문을 쓰고 반드시 논문 한 편은 교과 교육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넣지 않고 제가 발표만 넣습니다. 미국에는 두 대학을 했습니다. 사립대학에서는 제일 잘하는 대학, 하버드 대학을 가서 보면요. 학부에서 보면은 하버드 칼리지, 리버럴 아트 앤드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이게 그냥 그대로 전체를 다 뽑습니다. 여기 있는 강의는 여기에 대학원 소속에 있는 교수들이 가서 한 과목 이상씩 전부 다 학부생의 과목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나중에 3, 4학년 때 될 때 자기 전공을 디파인하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인정을 받아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뭐 소속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교수 소속은 어디로 다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대학원 소속으로 이렇게 각각이 보는 대학원 소속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연구 중심으로 하고 학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전공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학교를 보면 자유전공 학부 형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학원은 훨씬 더 그 연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보여지는 게 그레이드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이게 거기도 그 대학원의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서는 석사하고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수들이 쭉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이 하나는 렉처러 강의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분들은 와서 강의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실에 그렇게 큰 공간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립대학교, 미국의 주립대학교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요, 여기는 앞에 있는 하버드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아카데믹 디파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교수들이 소속된 그러한 학과입니다. 우리 서울대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칼리지 오브 바이오로지컬 사이언스 그 생명과학대학을 보면요. 이볼루션 앤 이컬러지,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몰레큘러 이런 식으로 지금 방학 쭉 있고요. 여기에 이 아카데믹 디파트먼트는 학부생을 위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학위가 다 그 학사 학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원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그레디에이트 그룹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된 것도 여기서 한번 여기 그룹으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을. 자, 그러면 여기는 플랜트 바이올로지일 때 이 소속에 우리처럼 마음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소속에도 다 되지만 다른 데에 소속된 다른 곳에 소속된 교수도 여기에 와서 같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 아카데믹 디파트먼트에 제가 그 있던 그런 데는 에버널트 사이언스 폴리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학부만 학위를 주고요. 그럼 거기에는 교수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대학원생을 받느냐? 대부분이 이컬러지에서 받고요. 여기에 보면 대학원에 보면 이컬러지, 애니멀 바이올로지 또는 하이드롤로지컬 사이언스 이런 데에 가서 학생들을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기에 이분이 소속된 것은 어디냐면 디파트먼트 바이올로지 플랜트 사이언스입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학원에는 어떻게 되면 그룹 어필리에이션에서 세 군데의 대학원 그룹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보면 굉장히 그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학생들을 받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중심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사범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울대 전체 아닌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학문의 융합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학문 분야의 교수만이 아닌 타 전공의 교수와 영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이 이중적인 형태, 학부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또는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건 사범대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본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에서 그 지금 현재 우리 서울대 학부 중심으로 교수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때 각각의 과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는 그 공간에 대한 그 배정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범대학이 제일 잘 가르치는 가장 잘 교육하고 마음껏 연구하는 사범대학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가 학사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부며 대학원 교육이 다 부과했다는 지금 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목 나름대로 제목을 교육 연구의 변화가 하면서 이렇게 좀 고쳐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사범대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 저기 사범대 어느 교육 관련 학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이제 큰 학과들이 있고 도구나 불어 이런 지금 외국어 제2외국어 학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외국어 교육 전공을 하다가 보면은 논문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부딪히는 영역이
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인지심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학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일부 이제 우리 사원대 같은 경우는 별각과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그 연구 교류라든가 협업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언어 연구를 하다가 보면 항상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취약하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홍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과 간 장벽이 우리가 너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꼭 사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사회교육 내 전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방각처가 심하다. 그 다음에 언어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언어 특수성이 있지만 연구자들의 사실은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공통 분모가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별 언어 연구자 혹은 전공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학제적 연구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참 좋고 일부 또 연구 과제를 통해서 또 이제 이런 일을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각자 참 너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상으로서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이 자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문학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플루이드하기 때문에 사실 통합적 연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 경험에도 제가 사실 대학원 공부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학 입문을 가르치면 외국 대학에는 꼭 언어학과 선생이 안 가르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슬라브 전공이 한 해는 언어학 입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독일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불어로 넘어가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 캠퍼스에서 언어학 제가 언어학 쪽의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양한 강의들을 개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우리는 그게 이제 특정 학과에 이제 이게 독점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학과 과목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향국어라고 어떤 특정 학과가 거의 독점하지 않습니까? 국어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공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현대 언어 전공 학군의 소통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제 큰 리서치 유닛이 큰 학교들 이제 굉장히 리서치 중심의 대학교들은 개별 언어 학과들이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주립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세컨 티어 정도 내려오면은 되게 학과들을 많이 합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 그렇죠? 아니면 Department of World Languag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섹션들이 또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과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주립대학하고 그 학교하고 저희 학과만 단독으로 MOU를 맺어가지고 학생을 교환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생이 오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학과 안에 언어가 한 7, 8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그 내부에서 자기네들 학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 전공의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좀 경험을 했던 그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동문과 학생이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이 그 동문과 안에는 사실은 네덜란드도 가르치고 이제 중세 독일어에서 발전된 유태인들이 쓰는 예드시 그것도 같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거든요. 연구도 하고 있고. 근데 바로 인근 스칸디나비아 학과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를 서로 학생들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폭넓게 공부한다. 부럽다.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코스웍을 마치니까 영문과에 가가지고 고대 영어를 또 1년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외국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범대 언어교육연구원은 이제 딱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겹치는 곳이 이제 인문대인데 인문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과 교과목의 교육을 이제 많이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을 정말로 하시는지 이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반면에 또 이제 그 사범대 내 언어 쪽 관련 학과에서는 교과 교육 관련 수업을 더 많이 큰 학과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국어나 영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보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보니까 교과 교육 관련 수업이 사실은 또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도 많으니까 대학원생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소규모 학과는 내용학과 교과 교육용 강의를 충분히 알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외고는 특목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2외국어를 대학교에 와서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거와 달리 제2외국어를 입학해서 이제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능숙도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디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교사 임용 상황도 상당히 사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 간에 연구자 간 연구 역량의 차이도 사실은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전공 관련한 연구과제 펀딩이나 이런 데서 개인별로 이런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전체로 봤을 때도 어떤 학과는 어느 계열 안에서도 어떤 학과는 PK나 SSK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역량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들 연봉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아는 한 이제 어문계열 학과인데 그 학과는 제일 많이 요즘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외국어 조립대학은 다 공개가 되니까 어떤 교수는 다 정년 보장받은 정교수인데 한 분은 연봉이 한 30만 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연봉 정교수 승진했는데 연봉이 한 10만 불밖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학과 내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것을 이제 연도별로 따져가지고 리서치 연구 역량을 이제 객관적으로 지표화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누더라고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용 지원 조건은 첨참한데 왜냐하면 외국인은 대학교하고 교수 한 명하고 각자 계약을 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공수요. 그런 어떤 단위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긴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연공적이 많거나 학생들이 대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포닥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박사후 포닥 이런 자리를 추가로 많이 포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이 한 100명 올려버리면 어떻게 논문을 읽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국어교육과가 굉장히 좀 영어과도 좀 그럴지 모르지만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교수님 저녁에
10시 반인가 퇴근하는데 국가에 국가 어머니께서 아마 다 그러시나 봐요. 지금 논문 읽고 있나 봐요. 네. 거의 여자 교수님 여자 우리 저기 여자 교수님인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에 늦게 나가시나 그랬더니 석사 논문만 20개 읽었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이 뭐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외국 같으면 가만히 안 있죠. 이제 분명히 자리를 늘리거나 펀딩을 늘려주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분이 석사과정 때가 됐을 때 박사과정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을 이른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지도하는 그 퀄리티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국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은 외국에는 대학원에 학생을 받을 때 자기네가 석박을 수료할 때까지 자기네가 펀딩이 없으면 학생을 안 뽑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석사과정을 한 명을 뽑고 이 학생이 박사과정까지 간다고 보면은 등록금이나 이건 잘 떠나가지고 되게 뭐 TA나 RA십을 통해서 한 달에 1,200불에서 1,300불 정도는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수료할 때까지 생각하면은 한 4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럼 학생이 수료를 해야 새 학생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학생만 계속 받는 거예요. 교수가 뭐 슈퍼우먼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역량 차이고 이런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펀딩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계산이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 간의 차이점, 연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 영역의 교과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의 SCI 그 연구 플랫폼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법이라든가 언어 교수 방법, 언어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교육론 이런 과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SCI급을 참. 그 다음에 연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구 방향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뭐 언어 습득 이론이나 이런 쪽은 또 이제 이런 플랫폼을 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I급 저널이 다수인 과학교육 계열과 또 현저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교육 계열에는 보니까 SCI급 저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언어 쪽과는 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저기 김대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 교육 영역에서 연구자들이 본래 내용학으로 학위를 한 경우에 교과 교육 분야에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연구비 신청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항상 밀려요. 밀리니까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소수 학문 분야는 더 이제 이 현상이 심하겠죠. 저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은 필드가 더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영어 교육도 굉장히 영어 교육만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날 것이 있습니다. 수학 교육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게 당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안에 교과 교육 쪽에 논문을 2편을 더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 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내년 사원대 평가 받으려면 2편을 써야, 왜냐면 제가 교육 관련 과목을 강의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럼 제가 한 10년 가르쳤는데도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만점 받으려면 원문 2편을 쓰라고 하죠. 지금 고생하고 이게 좀 되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TA하면서 이거 한 2년 이쪽 분야 반드시 가르치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종 이제 논문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되게 저는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외국어로 된 내용학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속하기도 어려운데 교과 교육 분야는 추가의 연구 부담이죠. 그 다음에 지식 구조의 분류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응용인데 오리지널리티는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과학 교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보니까 사범계 대학에서는 해당 교과 교육만을 대학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의 지식은 이제 물리대 계열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과정 진학 후에 혹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 과정을 이제 마이너로 부전공으로 해서 대학원 가가지고 또 크레덴셜을 따가지고 교사로 이제 나가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범대 교수들의 경우에 또 대학 내에서 연봉이나 연구업 쪽에서 타 학과대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코어 사이언스를 한 사람하고 어플라이드 한 사람은 연봉 차이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어느 학교를 갔었는데 이게 의대, 정법대, 그 다음에 경영, 공대 이쪽이 이제 주로 사람들의 연봉이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인문사회계더라고요. 왜냐면 바닥이 사범계. 그 다음에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와 대학원 겸임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김재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문과에도 이런 이제 그 관련 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관련한 학과는 역사과 독일 역사를 전공한 분이 이제 겸임으로 돌아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업적과 교육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 시스템이다. 이거는 이제 그 에카데믹 스텝을 훨씬 많이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하고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독일은 대학교가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자기는 학생이 많은데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별로 더 이상 지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리는 거죠. 자리를 더 받고.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들을 주로 살펴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이런 이제 그 대학원에서 특별히 전공을 분리해 가지고 따로 교육 쪽을 양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리서치 유니버시티만을 좀 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UT 오스틴이나 텍사스 대학 오스틴이나 위스콘신 메디슨 좀 이렇게 에듀케이션이 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그리고 뭐 UCLA 그다음에 UC 버클리 그다음에 하와이 대학 이런 데를 좀 찾아봤는데 이 버클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버클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School of Education에 Language, Literacy and Culture 이런 대학원 과정이 있고 교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대학원 과정이죠. 그 중에 이게 이제 여기는 재미있는 게 요즘 이제 뭐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교육에 적용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과목을 가르치더라고요. 데이터 마이닝 앤 애널리틱스.
머신 러닝 인 에듀케이션, 디지털 러닝 엔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우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사원대학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교육에 적용을 하고 응용하는 분을 뽑은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에 응용을 하니까 자기는 원천 기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범대에도 언어에 관심 있는 이런 CS 전공 교원들을 좀 채용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유도를 하고 코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생활에 허가를 주면은 펀딩을 이제 학과에서 아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GSI 제도를 운영을 하지만 명목상인 거죠. 선생님 한 분당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학교 내에서도 기초대 같은 데는 뭐 인문계만 하더라도 코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원을 꾸준하게 많이 받죠. 학생들이 다른 일을 안 해도. 우리 학생들은 보면은 뭐 바깥에 나가 과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타임으로 펀딩을 우리가 다 줬을 때 학교에 나와가지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교수하고 연구하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려면 외국 대학원생들을 유치할 경우에도 이제 이런 재정적인 지원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초대학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강도 높은 국제화가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2011년에서 14년까지 3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인데 유럽의 3개 대학, 우리나라의 3개 대학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EU 과제였는데 이게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유럽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거의 한 7억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어, 독일어, 불어 이렇게 지원을 집중적으로 했었고 국내 대학에 다른 두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뽑을 때 그 확인하는 요건들을 영어하고 제2외국어 교정을 좀 엄하게 했더니 지방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못 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가 주로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펀딩이 남아가지고 국어과나 뭐 사회교육과나 뭐 역사과나 이런 데도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독일의 튜빙엔 대학하고는 저희가 복수하기 마스터 듀얼 디그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세컨드 페이즈를 하고 싶었는데 듀얼 디그리만 있는 경우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프로그램 전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유럽 대학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관심을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이런 자기네가 여기 와 유럽어를 배울 건 아니잖아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은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MOU를 해가지고 학점 인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새 대학을 체결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을 봐가지고 유럽 문학을 배우는 거죠. 영어과에서 네덜란드 레이덴에 보내는데 학생들 반응이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되면 아쉽다. 좋겠다. 예. 그 다음에 학부 과정보다도 대학원의 융합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원에 이제 임용을 더블 포스팅을 했을 때 우리가 대학원 소속도 된다면 그래서 어문계열은 공동연구와 교육에 비교적 용이하죠. 그 다음에 4개의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은 아까 이제
그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 보셨듯이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Language literacy, 요즘 미디어 리트러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큰 영역으로 이제 지금 뻗어나가는데 Language literacy, culture and medi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교육 전문 대학원이 되든 어떤 석박 과정이 되든 약간은 티오를 좀 서로가 양보를 해서 이런 거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학과도 굉장히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심리나 이런 전공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접목이 가능하죠. 아까 그 UC 버클리에 그런 교수가 있듯이.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한국어 교육 지도자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이제 지금 그 6시간을 가르치는데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경영 관련 교수들을 활용한다면 50%씩 많은 외국에서 하듯이 한 과의 전임 교수가 되고 다른 데 경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발령을 50%씩 이런 경우도 외국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언어 교육에서 대학원 융합 학위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이제 이런 쪽 연구가 어느 쪽에서 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러닝 with focus on language and literacy studies. 그 다음에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in digital environments. education policy, design, compilation and evaluation of digital corpora. 그 다음에 assessment, digital literacy and transdisciplinary digital tools and techniques such as analytics. 이런 analytics 같은 게 사실은 이게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도 시장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뻗어나가고 확산할 때. 그 다음에 메타미디어, 멀티 모델리티 같은 요즘 굉장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visualization 이런 부분들인데 언어하고 굉장히 쉽게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예 이쪽으로 공부를 특화를 하시기 위해서 학부교육 제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시대 학부 과정에도 언어 교육에 특화된 AI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언어 교육 학부가 만약에 학부에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통합이나 이런 걸로 간다면은 외국어, 한국어 습득 이론, 언어 교육 평가, 언어 교수법, 디지털 러닝 교수 이런 것들은 그냥 공통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교수당 시수에서 일부는 수요가 생기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교과목을 좀 바꿔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강의 인력, 콘텐츠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문대에서 이제 이걸 시행하는데 학부나 대학원 석사 운영 과정 이런 일종의 여러 언어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다중언어 교육 이런 분야도 개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는 잘 들었고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성상환 교수님이 도교국에 계시기 때문에 성상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레토릭하게 수사를 구사해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사범대학에 거의 벌써 온 지 한 20년 되는데 사실은 오늘과 같은 주제는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김재용 교수님하고도 뭐 가끔 이런저런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학부에서는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텍사스 대학의 사범대학으로 제가 석사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 교수님도 아마 텍사스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를 미국 사범대학에서 7년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석사 박사를 사범대학에서 7년 정도 하신 분은 저는 주변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응용원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입학했는데 그 사범대학에 소위 말해서 이제 칫솔 전공 이렇게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제가 보기엔 그게 협동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람에 보면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교수가 한 12명 있다고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쪽으로 하는 교수는 그 프로그램 사무실도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세크레터리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교수는 딱 3명이에요. 정말 이 사람만 코어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 교육심리학과, 교육학과, 별의별 과에서 이렇게 다 와서 13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13명의 교수들 중에서 이 핵심 코어 3명 교수들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어요. 첫째 그렇고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열어보자, 좀 루스한 조직을 가져보자 이러셨는데 저의 한이 뭐였냐면 대학원 7년 동안 이 학과가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였었어요. 학과가 없는 게. 사범대학에도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이런 거는 학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거기는 조교도 있고 뭐도 있고 풍성해요. 근데 저같이 인터디스플리너로 돼 있는 거는요 펀딩 하나도 없어요. 대학원생들을 위한 무슨 연구실이요? 하나도 없어요. 조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저는 펀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차인가 저희 선배가 마침 경영대학을 졸업한 분이 있어서 경영대학에 가서 제가 RA를 했어요. RA를 하면서 매 학기 대학 본부에 가고 그레이저 스쿨 본부에 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 사범대학 학생이 경영대학 가서 RA를 하냐고. 그러면 거기 그 부총장실에 세크레터리가 있는데 세크레터리가 물어봐요. 야, 너 왜 경영대에서 제가 통계학센터에서 RA를 했는데 너 왜 거기 나도 통계학 잘한다. 제가 이제 통계학 과목을 몇 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RA를 3년을 하면서 정말 그 의료보험도 받고 RA 비용도 받고 한 700불 되는 돈도 받고 정말 제가 그래서 부르주아가 된 거예요.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밑바닥에서 내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속이 후련하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거기 대학원에 거의 한 7, 80명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사범대학 사례를 지금 두 분 다 사범대학 사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버클리나 데이비스가 다 그게 인문자연과학대학 사례를 말씀하신 거지 사범대학의 사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 사범대학의 사례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해요. 교수들 아까 말씀드린 샐러리도 서울대학 전체에 아무 차별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GSI 줘도 다 줘. 뭐 해도 다 똑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근데 그 텍사스 대학이 사범대학이 나쁜 대학이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 한 12, 3위권 저기 USA 랭킹 하면은 그 정도 됐고 제가 온 다음에는 2003년도에는 미국 대학 사범대학 랭킹 넘버 1이었었어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대학원생들 좀 펀딩도 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원생들 연구도 별로 저는 그 교수하고 같이 연구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약간의 한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학원생한테 좀 펀딩도 좀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연구도 좀 활발하게 해보고 싶고, 그런 그 약간의 그 뭐랄까 모자람에 대한 장학금도 좀 주고 싶고,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대학의 문제, 우리 대학 사범대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서울대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과연 이 사범대학이라는 울타리로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여기 그래서 제가 정체성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체성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기엔 호홍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범대학 정체성과 김재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범대학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 성상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체성도 제가 보기엔 달라요. 그래서 호홍기 선생님 같으면은 첫 마디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중등교사를 양성한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김재건 선생님의 첫 말씀이 뭐냐면 그 PPT 첫 페이지에 사범대학이 반드시 중등교사를 양성해야 되는가? 이랬어요.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사범대학에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그 주변의 변죽을 자꾸 건드려서 갖고는 제가 보기엔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정체성인데, 사범대학에. 그 얼마 전에 박노자라고 하는 그 오슬로 대학에 있는 사람이 정로암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겠냐. 문제가 있으면 핵심을 찔러야지 정로암 가지고 암이 치료되겠냐, 그런 거를 신문에다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저도 인용하고 싶은데, 사범대학에 정말 첫째 저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가 사실은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범대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사 양성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관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뭐 해라, 뭐 뽑아라, 뭐 교과 과정을 바꿔라, 평가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내용학 하는 교수 보고 야 교육학 논문 써라? 제가 보기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 평가 때문에. 근데 그 평가의 옥새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중등교사를 양성한다. 사범대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버릴 건지 가지고 갈 건지. 제가 보기엔 버리면 버리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희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가면 또 유리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교육과정 이런 것도. 그런데 그걸 가져가면 교육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뭐라 할까, 이게 뭐 단기간에 제가 보기엔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범대학의 선생님들을 보시면은 다른 어느 단과대학보다 선생님들의 전공이 다양해요. 배경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시지만 그건 학부만 졸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범대학을 석박사를 사범대학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로 교육학과 선생님들이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학부만 사범대학을 나왔지 대학원 석박사는 다 다른 데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른 단과대학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통분모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의 공동 목표인지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도대체 이 사범대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을 허물자는데 조직이 없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단과대학이나 학과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미국이라는 경우도 아무리 융합통합하지만 그거 굉장히 루스한 조직이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미국 교수들도 학과를 가지려고 해요. 학과를. 아까 무슨 UMBC, 저도 거기 UMBC 대학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거기 외국어 학과는 대학이 작으니까 그거를 뭐 스페인어과 하나 만들고 불어과 하나 만들고 독일어과 하나 만들면요 교수가 둘, 셋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존재가 안 되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냥 외국어 학과 이러면은 거기 교수가 한 15명, 2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들도 다 학과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펀딩도 레귤러하게 오고 정체성도 생기고 교수들의 어떤 그것도 생기기 때문에 다 학과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사범대학에 예를 들어서 5명, 4명, 3명 이
교수 숫자를 가지고 학과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서 그리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방향이 뭐냐. 저는 우리 대학이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사범대학이라면 뭐 교사 양성, 아이들 교육 뭐 이런 거 해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최고의 사범대학이고 이 서울대학이라는 구조 속에 있는 사범대학이 우리는 여전히 21세기에도 교육 중심으로 가겠다? 교사 양성이 우리의 주 목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위험해요. 그리고 계속 도전을 받는 거죠, 외부에서. 야, 니들 뭐하냐, 니들 뭐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또 경찰 정체성이고 우리의 지향점이고 목표의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연결돼. 저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나머지 것에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 문제의 해결에 정말 저는 정론을 가지고 안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뭐 그래 이제 있어봐야 나갈 일이 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뭐 맨날 나갔을 때마다 선생님들 그 무슨 사범대학의 정체성 나는 20년 동안 고민했다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 저도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얘기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저 있을 때 정말 멋진 사범대학을 하나 좀 만들어보고 나도 좀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서 뼈를 묻는데 저는 뭐냐면 저희 정체성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어느 조직에 있어서 나의 학문의 가치와 학생 연구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저희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이 조직이 뭔가는 저거 하고 이렇게 고민스럽고 그러면 저 자신이 견디기 어렵거든요. 저는 여기가 정말 제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인데 이 뼈를 묻어야 할 곳에서 그냥 뭔가는 이렇게 좀 미흡하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서 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방향이 뭐냐. 그게 뭐 우리 신 교수 때문에 우리가 융합 뭐 이렇게 통합을 했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한테 내가 너 연구 주제가 뭐야? 목적이 뭐야? 가려고 하는 골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갈 때의 방법과 뉴욕에 갈 때의 방법과 런던에 갈 때의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대학원의 학생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연구 방법론을 잔뜩 가져가. 야, 근데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야, 네가 부산 가는데 뭐하러 제트기를 타고 갔나? 부산 가려면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을 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 빨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에 따라서 수단과 문제 해결 길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서강대학이 가야 할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조직, 또 그 교육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이게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거 그냥 부스부스 가져와갖고 막 뒤에 엉켜있는 한국 사회 다 그렇잖아요. 저는 서울대학이 이게 시간 나거든요. 서울대학 캠퍼스를 보시면요. 이게 주인 없는 대학이고 정말 하이브리드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규장각 앞에 있는 규장각은 우리나라 전통 기와 건물인데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법대 건물은 그리스 로마 시대 무슨 이런 건물로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서울대학인데 저는 이 서울대학 캠퍼스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봐요. 중국 대학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대학도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 한국 사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
아니면 작게는 이 서울대학 사범대학이 가야 할 방향이 뭐냐. 그거를 저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 자체가 뜨겁게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가지고 가면 제가 보기엔 20년, 30년, 40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냥 어둡지 않지만 모두의 말씀을 솔직하게 질러봤습니다. 좋네요. 이경민 교수님 말씀 때문에 두 분은 변증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첫 얘기 듣다가 정체성 얘기는 좀 길게 또 한번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 변주. 그래도 가야 될 방향에도 좀 방법 또는 이 방법적인 부분도 좀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슬라이드를 보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키워드는 특히 우리 소규모 학과, 너댓 명, 대여섯 명 되는 소규모 학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범대 절차의 구절된 한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대학원 소속으로 전공을 좀 바꿔서 이 벽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는 100%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두 분의 말씀을 그림을 그리는 걸로 제가 잘 이해했나 그림을 그리는 걸로 제 토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용이야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어쨌든 교육적인 차원으로만 봐도 우리 늘 느끼는 게 이 새로운 강의도 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맡길 사람도 없고 새로 교수를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과 같은 놈은 영재교육을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 전공자도 하나 없어요. 전공을 만들려고 논의는 수도 없이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현재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우리 화학교육과, 물리교육과, 도보교육과 이렇게 있다 치면 저희 교수님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이 각각 맡아가지고 하는 강의 있고 끝입니다. 새로 뭐를 하나 AI 중요하다는데 뭐가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가기 때문에 있는데 오면은 어딘가 여기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거 애들랑 그러면 맡을 분이 없고 그것도 그렇다 해서 같이 해보려고 그래도 다 이렇게 다 어사인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교수님 한 번 좀 우리 주세요. 우리 법정 정원도 못 채웁니다. 하면은 어디다 놔요?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데 어디다 놓으면 가위바위보해서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도 못합니다. 또 한 과에서 교수 5명 되는 과에서 교수 뽑아달라 그러면 본부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기 교수님하고 성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과학교육과면 대학원 과학교육과인데 소속이 다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다 일로 왔어요. 이제 과도기에는 섞여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교수님 말씀, 김재훈 교수님 말 맞다나 학부에 계신 분도 있고 대학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다 갔습니다. 다 가서 기존에 하던 강좌를 쭉 보면서 그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는 분들도 당연히 머저로티로 있을 거고 어떤 강좌는 이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강좌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두 과에서 같이 들어서 전공 선택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이제 AI가 요새 중요하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을 우리 과학과에 한 분 모셔요. 그럴 때는 20명의 학과에서 본부에 요청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교원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힘이 4배, 5배 됩니다. 해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전공에 해당하는 강좌도 또 뭐 하고 또는 그분이 뭐 다른 것도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뭐 팀티칭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강좌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될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일들이 좀 수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학과 안에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대학원도 한번 볼까요? 대학원도 보면은 저희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에 4개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과학 큐레이터 전공이 필요하다. 일부러 제가 엉뚱한 걸 썼습니다. 미래 이런 게 필요하다. 못 만듭니다. 이거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 TO 문제도 있을 건데 TO 문제는 우리가 소속이 바뀐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TO 문제 말고도 누가 무슨 전공을 해줄 것이냐, 새로운 어떤 뭐를 교원을 뽑아서 할 것이냐, 또는 뭘 어떻게 할 거, 논의 자체가 일단 네 과가 모여야 되는데 하면은 우리는 일단 4개 학과장님이 모여야 되는데요. 4개 학과장님이 늘 관심이 많은 분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반 정도는 되고 굉장히 관심 있는 반이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전체 교수를 모입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전체 교수를 소집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듭시다 하고 드라이브로 갈 때 가나요? 안 갑니다. 해봤죠. 해봤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하면 다 한과입니다. 다 한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몇 교수님들이 우리 이 전공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뭔가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또 새로운 전공의 교수를 뽑고 싶으면 그분을 뽑을 때 전체에서 한 분을 뽑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고 이야기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이런 우리가 강의 같은 것도 새로 개발을 하는 거, 새로운 전공을 개설을 하는 거, 신규 교원을 확보하는 거 등의 융통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 차원에서도 보면은요, 성상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그 주변에 공동 연구 파트너가 있는데 구심점이 없어요. 같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구심점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그 대학원생 입장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BK도 혜택을 많이 봤어요. 저한테 가끔 과학교육으로 전공한 학생이 오는데 저 혼자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BK로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물화생지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연구실에 쌓여 있지 않은 전문성을 여기 옆에 동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BK 하니까 가능했어요, 그게. 그전에는 소통이 없어요. 그냥 성진웅 교수님 그 방으로 가지고 정명, 송욱이 그냥 그 위로 이렇게 일직선이지 옆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BK를 해보니까 대학원에서 뭔가가 자꾸 세미나도 하고 만나고 이러니까 우리 학생이 옆방의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배웁니다. 제가 대학원을 여기서 석박사까지 다 했는데 제일 서러운 게 내 전공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모르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과 안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공동의 관심이. 이미 우리는 물리유기, 무기, 분석, 화학교육으로 5명을 뽑았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하게 뽑았어요. 이미.
이미 익스클루시브한 뽑았는데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합니까? 그러나 옆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무슨 요새 같으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거 하겠다 또는 뭐 아이 트래커를 하겠다 하면 옆으로 가면은 모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 국제학술대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우리 과학과는 쉬워요. 조직이 있으니까 하자 하면 금방 해요. 그런데 성상 교수님 혼자 해야 돼요. 막 힘들어가지고 하시고 뭐 옆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병 교수님 혼자서 막 뛰어다니시고 근데 조직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과에서 지금 해외 저명 인사 부르는 거 한 500만 원 쓰는 거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모아보세요. 괜찮게 하죠. 근데 그게 한 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부르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대학원의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학교육과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제2외국어과가 된다든지 뭐 이런 단위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속에서 각각의 우리가 뭐 필요한 새로운 전공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 건너뛰어 가지고도 또 이렇게 협동 과정이 됐든지 뭐든지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또 기회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려면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연구법도 우리가 맨날 설문지만 가지고 인터뷰만 가지고 할 겁니까?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이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름도 하나 줬습니다. 학습과학 공동기기원 해가지고 사범대학에서 필요한 우리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같으면 자연과학 지금도 자연과학 하는 쪽에서 다 기자재에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사회과학 측정 장비나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각 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옛날부터 안 해갖고 그 돈이라는 게 학생들 이공계를 등록금에서도 이렇게 간 건데 옛날부터 안 해봤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면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회과학적 측정도 좀 합시다. 메이커 뭐 이것도 중요하다는데 합시다. 하면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왜 못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구조 없이 이번에 저 화학과랑 생물과가 돈 좀 썼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과도 좀 주세요. 이거는 영어가 그랬어요. 그거는 이게 참 합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가봐야 흩어져 가지고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못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좀 힘을 모아보자 이거죠. 이런 걸 제안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단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될 거다. 뭐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거는 제가 떨어진 프로젝트인데요. 김동일 교수님하고 김규혜 교수님하고 저하고 영환 교수님 말고 영환 교수님하고 CK 사업 이거? 네, CK 사업 맞는 것 같아요. 한때 떨어진 프로젝트인데 그때 이제 우리 사범대생들의 이 캐리어 수rek을 쭉 봤을 때 한쪽은 교사나 이렇게 교육계로 갑니다. 한쪽은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사이언스를 하거나 내용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나는 뭐 변리사 할래, 회사 갈래, 온갖 다양한 형태로 갑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3등분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쪽은 이름을 학교 교육 디자이너 이거 이제 교사나 앞으로 그쪽으로 잘해 나갈 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 디자이너 트랙
이건 과와 관계없습니다.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이 전공은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어떤 스코프, 저기 울타리를 주는 거죠. 그 다음 교육 연구 디자이너는 우리처럼 이제 그 내용학 하는 사람들 및 또 교육학과에서도 대학원 교육이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연구 출액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고 일종의 그 교육 산업 쪽으로 좀 특화해가지고 비전도 발굴하고 방법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서 그런 어떤 좀 저기 구직점을 좀 마련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우리가 냈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서울대가 정원 감축을 안 했다 해서 서류도 안 보고 떨어뜨렸다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서 이건 너무 내용은 많은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해봤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도 정체성 고민을 하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나 하는 걸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등교육과 관계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졸업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 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디냐 하면은 그 밖을 반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대학 및 연구 현장이라고 했고요. 한쪽은 산업 현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대학 및 연구 현장에서도 우리 저처럼 사범대 출신이 존재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뭐 자연대 공대에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를 졸업했는데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사회에서 채워진 영역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과학을 교육시킨다는 건 과학을 교육시키고 과학을 알아야 되고 과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무슨 R&E를 뭘 하든 뭐 강의를 특강을 부탁하든 할 때 교사가 여기 있는 교사가 공대 교수님, 자연대 교수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동문으로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 동기나 제 후배가 정대웅 교수님 어디 좀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면 제가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제가 끼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저는 뭐라 하냐 갭 교육과 현장의 갭을 이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사범대에 있으면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졸업생이 사범대에서 나가서 자연대 공대에 있어도 이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용학으로 전공하고 가는 사람은 이런 현장과 산업이든 연구든 현장과 교육의 학교 교육의 갭을 메꿔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사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정체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역할을 갭을 메꿔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끝이죠? 너무 제가 흥분했나요?